자, 환지 방식 갑니다. 218페이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3단계에서 수용 방식은 계획이 없죠. 근데 환지 방식은 계획이 하나 나와야 돼. 환지 방식은 토지를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막 아무것도 아니나 막 돌려주면은 돼, 안 돼?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미리 토지를 돌려주는 계획을 하나 만든다. 이 계획 이름이 뭐다?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토지를 돌려주는 계획이다. 그럼 종전 토지 가진 자에게 당신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토지가 당신 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예, 이게 환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환지 계획에 관해서 뭐가 나야 돼? 인가가 또 나야 돼.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지 계획은 중요한 계획이에요? 안 중요해? 중요하지. 내가 어떤 땅을 받는가가 결판이 나는 땅이 계획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 맞지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또 우리 실력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계획이 나왔네. 계획이 나왔으면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주민? 그렇지. 의견 들어야지. 이 말이 또 나오겠지. 그럼 환지 계획 만들 때도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주민 의견 안 듣는 건 두 개밖에 없다니까. 우리 개발법에 한 개 했잖아. 무슨 계획? 무슨 계획에서 주민 의견 없었어? 그봐 벌써 생각이 안 나.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할 때 누구 의견 들었어? 지자체 의견 들었다니까. 주민 의견 안 듣고. 응? 1년 내내 기억 안 난다니까 이거. 1년 내내 안 난다는 것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은 우리 공부 두 개밖에 없어. 그중에 한 개 했어. 실시계획. 나머지 계획은 1단계 개발계획 주민 의견 있을까 없을까? 공부 안 했지만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첫날 개발법에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다니까. 개발사업 결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런 말을 했잖아. 공람하고 공청회 두 개를 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 틀림없이 했어. 근데 주민 의견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거기는 주민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주민 의견 안 두고 지자체 의견만 들어서 인가를 한다니까. 그래서 나머지 계획은 다 주민 의견 있어. 여기도 주민 의견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법은 주민 의견을 열람이라고 할까 공람이라고 할까? 국개법은 열람, 다른 법은 공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열람이나 공람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가를 받아야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자,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실시계획대로 해야지. 공사는 실시계획대로 해야지. 응? 요 공사는 환지계획대로 한다? 실시계획대로 한다? 이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마음이 바뀌어. 무슨 계획대로 해? 무슨 계획대로 할까? 실시계획대로. 이 환지계획은 공사계획이 아니라니까 얘는 공사계획이 아니고 얘는 토지 돌려주는 계획이야. 그래서 공사는 실시계획대로 하는 거야. 수용과 환지는 차이점이 공통점은 공사는 똑같이 하는데 수용은 분양하는 거고 환지는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거고 그거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공사는 다 실시계획대로 하는 거야. 자, 공사 끝났어. 어떡할까? 요 절차를 우리 집에 가끔 물어보기도 해. 아까 수용 방식을 이거 안 물어본다며. 환지 방식을 이거 물어보기도 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환지 계획대로 이제 공사가 끝났으면 아까 수용 방식은 뭐 했어요? 분양했지. 환지 방식은 분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돌려줘야지. 환지 계획에서 약속했잖아. 이 토지 돌려주기로.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토지를 돌려준다. 이걸 우리는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돌려주는 거를 뭐라고 불러? 환지 처분. 그럼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대로 해야 될까요? 환지 계획과 다르게 할 수도 있을까요? 환지 계획이 뭐야?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지.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인가가 났고 공사를 했잖아. 그러면 토지 돌려줄 때는 환지 계획대로 돌려줘야 돼. 때로는 환지 계획과 다르게 돌려줄 수도 있어. 때로는 환지 계획과 다르게 돌려줄 수도 있을까?
그거 이제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이? 환지 처분은 무조건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환지 계획과 다르게 한 환지 처분은 무효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그래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기속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속이 뭐예요? 기속 반대말은 뭐예요? 재량이에요. 이 기속이 일본식 한자라서 기속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구속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법령의 규정에 구속을 받는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게 기속이야.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게 기속이야. 재량은 반대로 법의 규정이 있어도 행정관청에 재량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관청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게 재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기속돼야 된다는 얘기는 환지계획 내용대로만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환지처분을 하는데 이 필지가 한두 필지일까? 여러 수백 필지가 될 수도 있을까? 여러 수백 필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신도시 개발이 뭐예요? 이 동네를 만약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개발하기 전에는 꼬불꼬불한 요런 우리 책에 보니까 그림 많이 그려놨대. 지번도 막 이상하게 생겼고 막 이렇게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땅들이 있는 걸 요 동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관공서도 만들고 단독주택도 짓고 공동주택도 짓고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게 요게 신도시 개발이거든.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수용 방식이고 이렇게 개발해서 종전 토지 소유들한테 토지를 돌려주면 그게 환지 방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개발의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면 환지 방식은 그 개발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환지 계획을 짤 때 환지 계획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렵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이 동네를 개발하는데 여기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토지 가진 자에게는 귀퉁이에 있는 토지를 주는 게 맞아요? 중앙에 있는 토지를 주는 게 맞아요? 이 자에게는 이 귀퉁이 있는 땅을 주는 게 원칙이죠. 중앙에 이 도심의 중앙에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한테는 중앙에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을 짤 때는 항상 위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해야지. 위치를 고려하는데 위치를 고려한다는 말은 원칙은 제자리에 환지를 해준다.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우리나라는 제자리에 안 주고 다른 자리로 주는 예외가 있다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내 땅을 그대로 받는 게 가장 좋아. 내 땅을 그대로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불만이 없지. 그런데 문제는 내 땅이 있는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버려. 내 땅이 있는 자리에 공원부지가 되어버렸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는 다른 자리로 환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비환지라고 부릅니다. 비환지. 비환지라고 불러요. 비환지. 이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우리가 아는 비자는 안될 비자밖에 없지. 난다는 뜻이야. 난다요. 알아? 난다요. 날아간다고 이렇게 비상한다고 환지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 그게 비환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환지가 원칙이고?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고. 요즘 무슨 환지도 할 수 있어? 비환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환지 계획을 짤 때는 이런 위치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동네가 여기는 논이고 밭이고 산인 상태예요. 미개발 지역이죠. 개발을 하면은 요쪽 동네는 용도 지역이 여전히 논이고 산이고 밭일까?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이렇게 바뀔까? 바뀔 거 아니에요. 택지로. 맞지요? 바뀌어. 그럼 여기에 땅을 1000평 갖고 있던 갑하고 갑이 1000평을 갖고 있어서 평방미터를 할까?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던 갑하고 여기에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던 을하고 땅을 같이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나중에 환지 계획을 짤 때는 이런 도로 부지가 새로 만들어지죠. 전에 이 도로 없었잖아. 넓은 도로 없었지. 공원 없었지. 관공서 부지 없었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신도시 개발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토지 가진 자들이 내 땅을 조금씩 투자를 해서 도로도 넓히고 내 땅을 투자를 해서 공원 부지도 만들고 학교 부지도 만들고 한마디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거야. 그게 신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이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란 것은 토지를 가진 자들이 토지를 투자해 가지고 인프라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게 그게 개발 사업이에요. 자, 우리 신도시 개발 사업은 건물이 필요 있다, 건물이 필요 없다. 건물 필요 없어. 요거는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은 없던 도로를 넓히는 거. 이게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니까.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 가진 자는요, 이게 조합원도 안 돼. 이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은 무조건 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주거나 상업 공업으로 택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고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똑같이 주면 안 되겠지. 면적을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 도로 만들고 가려면은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투자를 하잖아. 땅을 투자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 소유자 토지를 부담하는데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이걸 부담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담보율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담보율이 뭐냐? 내가 토지를 돌려받을 때 몇 퍼센트를 까고 돌려받느냐 이 말이야. 50%가 토지 부담률 담보율이다 그러면 내가 토지를 돌려받을 때 절반은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절반만 돌려받는데 이게 토지 부담률이에요. 그러니까 50%를 도로 만들고 공업 만드는 데 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000제곱미터 가진 자한테는 절반 500을 주고 100을 가진 자한테는 50을 주는 게 맞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짤 때는 면적도 고려한다 안 한다? 아니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갑은 말이에요. 지목이 전이었어요. 전이야. 그런데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을은 지목이 대였어요. 땅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런데 지목을 무시하고 얘는 절반 뚝 잘라서 50 주고 얘는 절반 뚝 잘라서 500을 주고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환지 계획을 짤 때는 지목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러면 말이죠. 방금 제가 지목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전이기 때문에 싸니까 그걸 고려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방금처럼 니는 1000이니까 절반 잘라서 500을 주고 니는 100이니까 절반 잘라서 50을 준다는 것은 이런 건 우리는 물리적인 면만 따지는 걸 우리는 면적식이라고 불러요. 면적식. 그러면 지목은 원칙적으로 방금 얘기 들었지만은 지목은 면적식이에요. 면적식이 아니에요. 지목을 따진다는 건 사실은 면적식이 아니지. 면적식이란 건 물리적인 위치나 면적을 따지는 거. 다시 말해서 위치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준다는 거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면적을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준다.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식? 면적식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도 타당하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토질도 고려합니다. 수리, 물의 흐름. 우리 농사 짓는 농지 같은 걸 대상으로 할 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용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면이 아니고 가치를 따지는 거죠. 가치.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평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환지 계획을 짤 때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식으로?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질 이런 건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죠. 질적인 면,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런 걸 따지는 평가식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식을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우리나라는 토지 환지 계획을 짤 때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따지는 거야.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감보해가지고 환지 계획을 짜는 것이지 물리적인 면을 따지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뭐 시험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우리 동네를 신도시 개발하는데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없던 그냥 도로 뚫고 아시겠죠? 기반시설 부지 몇 개 만드는데 대부분 자기 땅을 그냥 갖고 있는 거. 대부분 자기 토지에서 그냥 산다. 이런 경우에는 평가식으로 안 가고 면적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칙은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환지 계획, 환지 방식은요. 환지 계획이 어려울까요? 환지 처분이 어려울까요? 환지 계획이 어렵습니다. 왜 환지 처분은 왜? 공부할 게 없어. 왜? 환지 처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환지 계획대로 한다며? 환지 계획에서 몇 번째 토지 주겠다 약속했잖아. 그대로 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할 게 없어. 시험에 나와도 그 환지 계획만 잡으면 돼. 환지 방식은 요 환지 계획만 잡아버리면 환지 방식이 끝나요. 사실상 수용 방식보다 환지 방식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환지 계획만 잡으면 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환지 계획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호 환경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개발법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라라고 돼 있고 우리 국토부 령에 가면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까 뭐 단순한 정비 이런 경우는 면적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책에는 환지 계획에 대해서 뭐를 적어놨는가 한번 볼까? 뭐를 적어놨는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219페이지 한번 보세요. 219페이지 보면 환지 방식의 내용이 나오죠.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여 이렇게 돼 있죠. 종전 토지, 환지가 뭔지 아시겠죠? 종전 토지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땅이고 환지는 새로 받는 땅이야. 새로 받는 땅. 그러니까 종전 토지와 환지에 대해서 뭐를 고려해라? 위치, 지목, 면적 끊어주세요. 위치, 지목, 면적. 거기까지를 면적식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면적식. 근데 사실은 지목을 따지는 건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있죠? 그걸 묶어서 우리는 평가식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평가식. 우리나라는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아, 밑에 뭐 그렇게 적어놨네. 면적주의, 평가주의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응 환지에 대한 특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전 토지 1000제곱미터를 가진 자에게 그냥 이게 1000제곱미터가 가치라고 따지고 감보율을 5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갑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500을 받아야지. 을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50을 받아야지. 이걸 감보율을 적용해서 받을 만큼 받은 거지요. 감보율 적용해서 받은 만큼 받았잖아. 근데 이거 50% 적용하면 500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400밖에 못 받았어. 그럼 덜 받은 거지. 50% 적용해서 600을 받으면 더 많이 받은 거죠. 더 많이 받았다 그럼 우리는 그걸 정환지라고 그래요. 더 많이 줬다고. 토지를 덜 주면 감환지라 그래. 그 무슨 말이냐? 토지를 시행자가 500을 줄 걸 600을 줬잖아. 100을 더 줬지. 그럼 시행자가 그냥 공짜로 줬겠어요? 100은 돈으로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돈으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돈을 도로 받아가. 이건 400을 줬으면 100만큼을 돈을 얹어서 줘. 그러면 이걸 더 주거나 덜 주면은 이 금액은 현금으로 뭐를 해야 돼? 청산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청산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적응환지라는 게 뭐냐? 감보율을 적용해서 그 토지 가치만큼 다 돌려주죠. 얘한테 500 줬잖아. 그럼 토지 가치만큼 다 토지로 줬죠. 이걸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환지라는 건 토지 가치만큼 토지로 다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적응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때로는 토지 가치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죠. 더 주면 무슨 환지? 정환지. 덜 주면 무슨 환지? 감환지. 그럼 더 주면 시행자가 청산금을 뭐한다? 징수하겠지. 더 줬으면. 토지를 덜 줬으면 감환지 했으면 청산금을 교부하겠지.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청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환지 감환지는 적응환지의 예외 맞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환지 감환지는 동그라미 2번에 있네. 근데 정환지 감환지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환지 계획에 대해서. 자, 여기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요. 개발 사업하면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로 받아가는 방법.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환지라면은 토지 대신에 뭘 주는 거야? 토지 주는 거야. 이걸 우리는 평면 환지 이렇게 불러요. 평면 환지. 평면 환지는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가치만큼 그대로 다 돌려주는 걸 우리는 무슨 환지? 적응환지라고 하고, 자, 더 많이 주는 걸 정환지라고 하고, 더 적게 주는 걸 감환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환지 감환지는 무슨 문제가 생겨? 청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적응환지는 청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청산할 필요가 없지. 토지로 다 돌려줬으니까. 근데 얘들은 평면환지는 토지로 돌려주는 건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 물어볼 게 없어. 자, 평면환지가 원칙인데 예외가 뭐냐? 토지 안 주고 돈 줘서 내보내버리는 경우도 있다니까. 토지를 안 주고 돈 줘서 내보내버려. 아니면은 토지를 안 주고 건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 자, 우리는 토지로 주는 걸 평면환지라고 하면은 건축물로 주는 걸 무슨 환지라고 할까? 입체환지라고 불러. 요 입체환지는 뭘로 주느냐면요. 일반 건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집합건물로 줍니다. 입체환지는 뭘로 주는 걸 말해? 집합건물. 집합건물이 뭔지는 아시죠? 아파트 같은 거. 이 건물도 집합건물이다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건물이 한 사람 소유면 집합건물이 아니지. 근데 다 이게 구분 소유를 따로 하고 있으면 그게 집합건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집합건물로 준다는 건 굳이 꼭 아파트로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아파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입체환지라는 걸 아파트로 준다 그러면 건축물의 일부를 준다 그래요. 건물 일부 주는 거지. 그럼 우리 건축물 아파트는 건물의 구분 소유권만 있어요? 대지 지분도 있어요? 대지 지분도 있지. 요 두 개 주는 거야. 집합 건물은 요 두 개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 건축물의 일부. 따라해 보세요. 건축물의 일부.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못 따라하겠죠. 토지 공유 지분.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공유 지분 요거 주는 걸 우리는 입체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야. 토지 받든 건물 받든 돈 받아 나가든. 원칙적인 건 평면환지가 원칙이에요. 자, 입체환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예외야. 그럼 우리 집 뭘 물어봐? 이걸 물어보겠지. 평면환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돈 줘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입체환지를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자, 돈 줘서 내보낸다는 거는 환지를 준다 안 준다? 환지를 안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환지를 안 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환지 부지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환지 부지정 이렇게 안 나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환지를 안 정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번 진도에서 한 개만 기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수용 방식에서 나한테 보상금 돈을 주면은 나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지. 보상금 주는 방식이잖아. 돈이 보상금이 적다고 싸울 수는 있지만 보상금 주는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에서는 토지를 돌려주면은
환지를 해주면 나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왜 나한테는 이 땅을 주느냐, 왜 이만큼 주느냐 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수용 방식에서 보상금을 안 주고 토지를 줘. 수용 방식인데 나한테 당연히 보상금을 주면은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수용 방식인데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보상금 받지 말고 땅 받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뭐가 예외야? 토지 주는 게 예외라고. 그럼 요거는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당신은 토지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돼. 요거는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소유자가 원해서 받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 수용 방식에서 토지 받을 때는 소유자가 원하면은 당신 토지 받고 싶어? 하고 채권 발행한다니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수용 방식에서 채권은 수용 방식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금 주는 게 원칙인데 토지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소유자가 원해서 주는 거야. 소유자가 원하면은 시행자가 나중에 그럼 당신은 토지 줄게 하고 뭘 발행해? 채권 발행. 환지 방식에서는 돈 주는 게 예외야. 보상금 주는 게. 전부 토지를 주면서 나한테는 당신은 토지 받지 말고 돈 받아 나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예외라는 것은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나는 토지 주지 말고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 소유자가 원해서. 그러면 환지 방식에서 환지를 안 정한다는 건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원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원한다는 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아니면 시행자가 동의를 구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 토지 소유자가 뭐를 했어? 신청한 거죠?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뭐를 받았어?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 안 정하고 돈으로 내줄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 그래서 아마 거기 1번에 보면 환지 부지정,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게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뭐 그렇게 적어놔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 박스 안에 보면 환지 부지정에 해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돼 있죠. 그 신청 동의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볼까? 토지 소유자의 이렇게 적어보세요. 토지 소유자. 누가 신청했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런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어. 나는 돈 받아 나갈 거야. 그런데 그 토지 위에 누군가가 임차권자 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땅을 빌려가지고 사용수익하는 자 있잖아요. 사용수익하는 자를 묶어서 임차권자 등이라고 불러요. 사용수익하는 자. 얘는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돈 받아 나가버리면 얘네들이 사용할 땅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때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환지 안 정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자 등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때 이걸 물어봐.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만 신청 동의하면 됩니까?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거기에 이제 괄호 안에 적어놨네. 이거 이제 거기 밑줄 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정환지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토지 면적을 더 넓혀준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가벌벽이 있는데, 가번 토지를 500을 갖고 있고, 얘는 300을 갖고 있고, 얘는 100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환지 계획을 짤 때는
과소토지라는 게 있어요. 과소토지. 과가 뭐야? 지나치다, 넘는다 이런 뜻이지. 소가 뭐야? 작다는 뜻이지. 지나치게 작은 토지가 있어. 이 과소토지의 기준을 정해요. 현장마다 달라. 그러면 이 과소토지의 기준에 미달되면은 이 땅은 환지를 해줄 수가 없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소토지 기준을 200제곱미터로 이렇게 정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감보율을 50%를 감보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갑은 얼마를 받아야 돼? 250을 받아야죠. 얘는 얼마를 받아야 돼? 150을 받아야죠. 얘는 얼마 받아야 돼? 50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짜면서 2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이 미달되어 버리면 땅을 못 쓰거든. 그래서 얘한테 250을 줘야 될 얘한테 250을 안 주고 200만 주는 거야. 이걸 무슨 한지? 감한지. 그러면 50만큼은 뭘로 주겠어? 돈, 현금으로 청산하겠지요. 그럼 50을 어디다가 주느냐? 얘한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요 둘 다 과소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증환지라고 얘기를 하고, 증환지는 종전토지가 크니까 작으니까 무슨 토지가 되지 않도록,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붙여서 늘려서 주는 걸 증환지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때는 요만큼 이제 돈으로 내놓으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는 과소토지가 안 되려면 150을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붙일 땅이 없지. 그러면 이 땅은 시행자가 직권으로 당신은 그냥 돈 받아 나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환지를 정하지 않았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나눴는데 여기처럼 소유자가 신청했거나 동의를 해서 한 게 아니죠. 이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쫓아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어떤 신청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건 두 개네. 과소토지라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예 줄 땅이 없어서, 두 번째는 과소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토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원해서 환지를 안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소유자가 원해서 할 때는 그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두 번째 박스 안에 두 번째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이런 말 써 있죠. 요거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부지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니까 사전 현금 청산 이런 말 있죠. 그런 거 읽어보지 마요. 지금 환지기 인가 후 이래 되는데 그런 거 읽어보면 안 돼. 읽어보시면 그건 무시하세요. 자, 그건 지금 보면 안 되고 그 밑에도 그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 있죠. 그것도 이제 요거는 올 5월 달에 한번 들어보면 돼. 우리 시험에 안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래서 환지 부지정하면은 이번 진도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우리 시험 뭐가 중요하겠어요.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환지 안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환지가 나오죠. 입체환지. 괄호 안에 학문상 공용 환권돼 있는데 몰라도 돼. 그런 말 보지 말고.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 밑줄, 건축물 소유자 밑줄, 신청 동그라미. 그거만 치세요. 자, 요거 하나 이해하고 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제가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했어. 토지를 갖고 도로 넓히고 공원부지, 학교부지 만들고 하는 게 그게 개발사업이거든.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어야 뭘 줘요. 토지를 주든 건물을 주든 줘. 그러면 토지가 없고 건물만 있어. 그럼 무조건 돈 줘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만 갖고 있는 자는 무조건 신도시 개발사업 뭐 한다고요? 보상금 줘서 내보내버렸다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토지는 토지 가진 자한테만 주는 거야.
토지 없는 땅 없는 자한테는 땅 안 줘요. 그럼 만약에 나는 건물만 있어. 그러면 땅은 절대로 안 줘. 그런데 입주한지는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은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한지 신청은 누가 한다고? 토지 가진 자가 하거나 건물만 가진 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토지 건물 다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입주한지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 하나 기억하면 돼요. 본래는 토지가 있어야 주는 건데 아시겠죠? 이게 예전에는 전부 토지가 없으면 돈 줘서 내버려버렸거든. 근데 지금은 무슨 한지는 가능해? 입주한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입주한지 신청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뭐를 준다? 뭐를 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에 뭐? 공유 지분 주는 걸 입주한지라고 합니다. 됐지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뭐 4번은 필요 없고 5번 채비지 보류점 이렇게 돼 있죠? 채비지 보류지. 뭐 시행자가 지정한 당 시행자가 지정하죠. 근데 채비지와 보류지를 지정할 때 채비지가 뭐냐면은 자, 어느 동네를 삐뚤삐뚤한 동네를 반듯하게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네가 이렇게 반듯한 동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학교 부지도 만들고 공원 부지도 만들고 관공서도 만들고 여기는 공동주택을 뭐 짓고 공동주택 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종 공공시설 부지를 만들고 없던 도로도 만들고 하는데 땅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공공시설 용지 이렇게 공공시설 용지를 만드는 거 이걸 우리는 보류지라고 얘기합니다. 보류지란 것은 뭐 하는 데 쓰는 땅이야? 공공시설 용지가 보류지예요. 그런데 이 동네를 개발을 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도로도 별로 잘 안 돼 있고 지본도 삐뚤빼뚤 하겠지요. 요 동네를 이렇게 개발하려면은 공사비가 들어야 안 들어? 돈이 들지.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말이에요. 그 돈을 이 동네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공사비를 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노란자위 땅을 이렇게 딱 정해요. 이 땅 팔아서 공사비 하겠다 이 말이야. 응?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채비지라고 불러요. 채비지가 뭐냐면은 경비에 사업 경비에 대체하는 토지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 이해갑니까? 보류지란 것은 뭐예요? 보류시켰다는 거야. 유보시켰다는 거야. 뭐 환지를 안 해주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게 보류지야. 왜? 공공시설 용지를 위해서. 그럼 물어봅시다. 채비지는 경비 충당하려고 남겨둔 거죠. 그럼 요거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경비 충당하려고 남겨둔 땅이라니까. 환지 안 하고. 이것도 환지 안 했지. 그러면 넓은 의미로 얘도 보류지에 들어가요. 왜? 보류지가 남겨둔 땅이란 말이거든. 환지 안 해주고. 그럼 채비지도 환지 안 하고 남겨둔 땅이면 틀림없잖아. 근데 목적이 채비지는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이고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 목적이다. 그럼 이 두 개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해? 보류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의미로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채비지까지 합해서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로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 보니까 경비의 충당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끊고 거기다가 채비지라고 적어보세요. 채비지. 그 다음에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계획 규정하는 목적 있죠? 거기에다가 보류지라고 적어보세요. 자, 그 밑에 적어놨네.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 더하기 채비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전부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보류지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넘기세요. 자, 그래서 환지 계획은 이 환지 방식은 이 환지 계획만 잡으면 돼. 요 정도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 요 환지 계획에서 토지 주겠다, 돈 주겠다, 아파트 주겠다 약속했죠. 그대로 뭐 한다? 환지 처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법은 마무리를 짓고 이 환지 방식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정비 사업인데요. 정비 사업은 토지에 가진 자에게 대해서 토지 주는 게 아니고 토지 가진 자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가진 자도 정비 사업은 대상이 되는 거야. 뭔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가 신도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오면 건물만 가진 자는 나는 기껏 해봐야 입주할 수 있는 정도 권리가 있지만 뭐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건물만 가진 자도 얼마든지 조합원이 되고 아시겠죠? 예,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발법하고 정비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비 사업은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게 용어들이 좀 많아요. 용어들이. 그래서 이 절차적인 것보다도 용어를 좀 우리가 몇 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세 가지 계획 사업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국계법은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해야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지. 1단계가 뭐예요? 1단계가 뭐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를 결정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하잖아. 여기 1단계라니까. 그러니까 시설 부지를 만들어야 사업을 하지. 이게 1단계예요. 이제 도시개발법 한 거 보셨잖아. 도시개발법은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지. 개발 사업은 1단계가 뭐예요? 1단계 계획이 뭐야? 개발계획.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개발계획 만들어서 뭐를 지정해? 도시 개발구역 지정하는 거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해?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해? 개발구역에서 하지. 사업하려고 개발구역 지정했잖아. 지정한 구역에서 해야지. 구역 지정하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면 안 되지. 시설사업은 어디서 해? 시설부지에서 하지. 학교 부지 만들었으면 그 학교 부지에서 학교 만들어야지. 어렵죠? 학교 부지가 만들어져야 학교를 짓는구나. 얼마나 어려워. 그치요? 자, 뭐, 근데 개발법은 예외가 뭐가 있었어?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게 사업 결정하는 방법이죠. 이제는 정비사업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돼요.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정비사업도 1단계 사업 결정해야지. 무슨 절차? 무슨 절차? 관리계획이라니까. 이 개발계획이 관리계획이라니까. 전부 관리계획 절차야. 동일하진 않지만 전부 관리계획 내용의 4번이잖아 지금. 관리계획 내용 4번이요. 이게 또 이게 법이 따로 돼 있다고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식이 분가에 나가면은 이제는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야. 분가에 나갔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정비사업,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결정할 거라고.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할 거라고. 관리계획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정비법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 동네를 재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이 동네를 어떻게 재개발할 건지 계획을 만들어. 이걸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동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1단계야. 자 보세요.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만들어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거잖아.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야. 그냥 개발이 정비로 이름만 바뀌었네. 똑같잖아. 이해갑니까? 우리는 지금 5월 달에 해도 못 알아듣는 내용을 지금 처음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 왜냐하면 얘 얘기 파고 바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을 열다가 하면은 얘 공부하잖아요. 아래 살이 막 들어가잖아. 나중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절대 안 된다니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요 과정을 다시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 11월 과정. 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비구역은 구역이 먼저 지정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정비구역은 이미 개발이 된 동네요? 아직 개발이 안 된 동네요? 이미 개발된 동네지. 개발이 된 걸 다시 하는 거잖아. 재개발은 다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땅값이 다 올라가 엄청나게 비싼 동네지. 우리 신도시 개발처럼 저 시골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여기는 구역에 먼저 나오는 거 이런 거 없다고. 아시겠죠? 이게 1단계야. 그럼 물어봅시다. 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아,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돼야지.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아, 부합돼야지. 정비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응? 아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 정비계획이 국계법으로 치면 또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이야. 정비계획이. 아시겠죠? 이 말 또 1년 내내 또 한다. 제가 정비계획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비계획은 관리계획이다. 1년 내내 이렇게 한다니까. 1년 내내. 그런데 그게 1년 내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이 많다니까. 그럼 정비계획은 어디에 부합돼야 돼? 아, 부합돼야지. 그런데 우리 정비법은 이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무슨 법에 나오는 계획이에요? 무슨 법에서 공부했어? 국토계획법에서 했잖아. 국계법에서. 맞지요? 근데 우리 정비법은 이 국계법의 기본계획 말고요. 기본계획이 별도로 있어. 정비법의 기본계획이 하나 더 있다니까. 그러면 정비법에서 만든 이 기본계획이 여기에 부합돼야 되는 거야. 개발법하고 정비법 차이가 뭐예요? 기본계획이 정비법에는 하나 더 있어. 우리 혹시 기억나요? 우리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기억나요? 종합계획이었지. 그런데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을 잡는 거야. 재개발 방향. 그러니까 대구시의 모든 부문의 방향이 아니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방향 잡는 게 정비법의 기본계획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국회법의 기본계획의 범위가 넓어? 정비법의 기본계획의 범위가 넓어? 국회법이 넓지 당연히. 국회법의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니까. 응?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는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기본계획이 하나 더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게 차이점이야. 정비법에는 그러면 개발법의 계획이 많겠어요? 정비법의 계획이 많겠어? 딱 보니까 개발법의 계획이 많겠어? 정비법의 계획이 많겠어? 한 개 더 있잖아 앞에. 한 개 더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많다고 해야지. 뭘 고민을 해. 얘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이해갑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정비사업은 어디서 한다? 정비사업은 어디서 한다? 지금 사업하려고 뭘 정했어? 정비구역 정했잖아. 그럼 어디 사업해야 돼? 정비구역에서 해야지. 개발사업은 어디서 해? 개발사업은? 개발구역에서 해야지. 시설사업은? 시설부지에서 해야지. 이거 하려고 사업하려고 이거 정한 거잖아. 사업하려고 시설부지 만들고 개발구역 만들고 정비역 만든 거잖아요. 이거 만드는 이 절차가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부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요, 우리 개발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였어요? 집만 지었어요? 다양했어. 다양했다는 말 기억나요? 예전에 택지개발 촉진 보면 집만 지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 개발 계획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생태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 이렇게 돼 있었다고. 맞습니까? 그러나 하는 방식은 똑같아. 그런데 정비 사업은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요거 구분부터 먼저 해야 돼. 3가지 사업은 왜 정비 사업의 재개발하는 게 정비 사업이잖아. 재개발, 재건축. 그럼 요거는 왜 사업의 종류가 3개냐? 그 마을의 동네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네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동네는 재개발을 하고 어떤 동네는 재건축을 하고 어떤 동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3가지 동네가 좀 상황이 좀 다르겠지.
우리는 그걸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보세요. 정비구역 있죠? 정비구역은 뭐 하려고? 정비사업 하려고 정했지. 정비사업 하려고. 외울 거 없지요? 정비사업 하려고 정한 거야. 자, 이 법에서 정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했어? 이 법에서 정했어? 국토계획법에 정했어? 이 법에서 정했지. 정비법에서 정했잖아. 국토계획법에서 했으면 관리계획 절차를 했겠지.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법이 따로 돼 있다고. 이 법에서 정비사업을 결정하고 이 법에서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구역도 도시개발법에서 구역을 정했잖아. 개발법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다고. 정비법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리계획하고 절차가 똑같아 달라? 다르다고. 안 똑같아.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을 다음에 공부하면 관리계획하고 개발사업 결정하는 절차하고 관리계획하고 정비사업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두 번째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무슨 법? 그렇지, 정비법이죠.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정비구역에서 괄호로 묶어주세요. 정비구역에서 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1번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1번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2번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 고기 2번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자, 우리는 지금 정비사업의 정의를 공부하셨네. 정비사업이 무엇인가요? 정비사업이란 어디에서? 정비구역에서 당연히 하는데 두 가지를 하네. 첫 번째 뭐를 해?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입니까? 하거나입니까? 하거나 또는이네. 하거나 아니면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반시설. 근데 그 기반시설을 정비법에는 정비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기반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은 100% 이거젝틀리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달라.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재개발할 때 건물 싹 밀어버리고 도로 다시 만들지. 길 다시 내줘. 공원 다시 만들죠. 그걸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비기반시설을 뭐 한다? 정비하거나 아니면은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기반시설도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란 거예요. 또는이잖아. 정비기반시설만 정비할 수도 있고 어떤 동네는 주택 등 건축물만 개량 건설할 수도 있고 어떤 동네는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동네는 집만 다시 지으면 돼. 그걸 우리는 앞으로 재건축이라 그래. 재건축은 집만 지어 기반시설도 다시 해. 집만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은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야. 주거환경 개선사. 어떤 경우는 정비 기반시설만 해주는 경우도 있어. 정비 기반시설만. 근데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정비사업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고 우리 공부하기 편한데 일부가 지금 뭐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법을 따로 만들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따로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공부하시고 어쨌든 요걸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재건축 빼고는 기반시설도 다시 하고 집도 다시 짓는 게 맞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아시겠죠? 이게 맞아. 자, 그래서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마디로 달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동네 아세요? 달이 잘 보이는 동네. 달동네. 예전에는 80년대 드라마 보면은 달동네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달동네. 정겨워요, 정겹지 않아요? 달동네를 보면 정겨워, 정겹지 않아? 한 집에 달동네 안 봤어? 아침에 일어나
가족이 살잖아. 아침에 그 마당에서 만나. 막 굿모닝 하고 막 인사하고 아유 형님 동생하고 막 응? 형님 화장실에 있어 그러고 도드려. 응? 정겨워 정겹잖아. 얼마나 정겨워. 화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살라 그러면 못 살죠. 그게 달동네야. 달동네. 그래서 달동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부터 자 제가 이제 피난 시절부터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판자촌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요. 그럼 여기에 무허가 건물을 막 짓고 산다니까. 평지에도 있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밑에 평지에 살 데가 없으니까 자꾸 외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외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잘 보여? 달이 잘 보여. 그래서 달동네야. 산하고 가까우니 우리 산에 가면 달이 얼마나 휘황층 잘 보여요. 저 시골에 가면 별 볼 일 있어 없어? 시골에 가면 있죠. 시골에 가면 별 볼 일 있어. 도시 지역에는 별 볼 일 없지. 별이 잘 안 보이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달동네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동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막 건물이 처음에 무허가 건물, 실제로 땅은 자기 땅도 아닌 경우도 많죠. 막 시땅에다가 막 이렇게 건물을 짓고 막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기반시설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달동네는 대부분 보면은요 이렇게 경사가 심합니다. 올라가면은 경사가 심하고 뭐 계단도 많고. 그런데 이런 소방도로가 있어 없어? 없어. 불나면 끝장이야. 불나면 끝장. 소방도로 차가 못 들어간다니까.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이게 달동네예요. 그럼 이런 동네는 누가 살아?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달동네 첫 번째 특징이 뭐다?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그거 하나 괄호로 묶어주세요. 거주한다. 그 지역으로서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어때요? 예, 극히열악. 거기 밑줄 긋습니다. 극히란 말이 또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어? 과도하게 멸진, 과도하게 과도 동그라미. 자, 거기까지 그런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뭐 하겠다? 개선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끊으세요. 슬래시 거기까지 하나를 끊어. 거기 달동네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읽은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아까 정비 사업이 정비 기반 시설하고 집을 다시 짓는 내용인데 여기는 두 개 다 해야 돼? 한 개만 하면 돼? 두 개 다 해야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떤 상태라고? 극히 열악하다니 그냥 열악이 아니에요. 없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떤 상태예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죠. 과도하게. 그리고 여기는 집도 다시 짓고 기반 시설도 다시 다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동네지. 요즘에 이런데 달동네 같은데 뭐 부산 같은 데는 저번에 가보니까 부산에 감천고개 이런 데 알아요? 그런 데가 있어. 거기 가보니까 뭐 벽화를 그려가지고 벽화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뭐 사람들 뭐 관광지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딱 한번 가봤는데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가면은 집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돼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담을 그냥 술 먹고 기대면은 담이 무너져 그냥 무너진다니까. 아시겠죠? 달동네 살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그런데도 살아보고 해야 그 인간 사는 거지. 다 좋은 데서만 살면은 그게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봐야 돼. 옆집에서 TV 켜면 우리 집에 TV 살 필요 없어. TV 다들 그걸 얼마나 좋아. 이게 달동네다 이 말이에요. 달동네.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돼 있고 도시 저소득민이 뭐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이게 달동네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단독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뭐하고 있다? 밀집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돼 있죠. 그걸 괄호로 묶어주세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거기다가 밑에 적어보세요. 시행자 이렇게 적고 이퀄 시장 군수 등이라고 적어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적어보세요. 지금 시장 군수 등이 누군지 몰라도 그냥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적어주세요. 시장 군수 등.
자, 시장 군수 등이 쉽게 말해서 대구 같으면 구청장을 말합니다. 구청장. 그러면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구청장이 뭐 해준다는 거야? 확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계략이죠? 괄호 묶었어요.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계략. 거기다가 적으세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적어주세요. 이 등자 띄는 거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 이거 용어입니다. 용어. 하나 용어입니다. 용어.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이렇게까지 한번 적어볼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동네는 구청장이 정비 기반 시설 소방도로가 없죠? 소방도로를 뚫어줘. 주차장이 없죠? 주차장을 만들어줘. 공동이용 시설 해주고. 집은 소유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아시겠죠? 이 사업도 무슨 사업에 포함시켰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시켰어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달동네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만 이렇게 구청에서 기반 시설을 이게 설치해주고 확충해주고 집은 소유자들이 알아서 정비하는 방법. 보전 정비 개량한다고 그랬죠? 보정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보전 정비 개량하는 이 방식. 요것도 무슨 방식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왜 여기 얘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넣어놨을까? 사업을 구청장이 해주는 방식이야. 구청장. 아시겠죠? 사업을 구청장. 나중에 달동네 앞에 달동네 있죠? 그 달동네도 구청에서 해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특징이 시행자가 누구라고? 시행자가 시장 운수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를 개선하든 아니면 이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주든 이거는 시장 운수 등이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래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면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들이 하잖아.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 가지고 맞죠? 조합 만들어 하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이런 시장 운수 등이 해주는 사업이다. 앞에는 달동네라서 해줘야 되고 뒤에는 왜 해줘?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환경.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개네. 두 개입니다. 뭐가 두 개야? 달동네하고 스스로 보정개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두 가지다. 자,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게요.